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돌아온 큰언니에 대한 사연입니다. 5년이란 시간 동안 연락 두절이 되었던 큰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의 눈앞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집안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벼롯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제 친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 식구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본인 시댁 식구들에 둘러싸여 몸을 감추었던 사람이 갑자기 저희 식구들 앞에 나타나 뻔뻔하게도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댁 식구라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형부라는 사람은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고요. 당시 그 일이 있었을 때 저나 동생은 한 번이라도 언니를 만나기 위해 그 시댁 사람들이 사는 곳에 몇 시간이고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분명히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 언니의 시어머니란 사람은 저와 남동생을 보고는 차다 못해 얼어버릴 정도의 말투로 저희들을 협박하면서 내쫓곤 했었습니다. 여기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면 신고할 거예요. 콩밥 먹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좋게 얘기할 때 당장 꺼져요. 아니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어린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돈지간입니다.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조금의 배려도 없이 그리 말씀을 하십니까? 언니랑 형부가 연락이 전혀 되질 않아서 그래요. 외국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예전 살던 집도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잘못한 거 없으면 숨을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없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좀 행방을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도 걔들 안 본지 오래라고요. 다 늙은 노인을 괴롭히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잘못을 하긴 뭘 잘못을 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어디 가서 잘못 저지르고 그럴 애들이 아니에요. 암튼 우린 모르니까 얼른 가요. 자꾸 이러면 나 정말 쓰러질 수도 있어요. 어디 개거품 물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요?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은 저희와 사돈지간으로 인연을 맺은 지 5년이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작정 저와 동생을 몰아넣고 저희가 포기를 하지 않자 결국엔 경찰을 부르셨던 사람이었었죠. 그 전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저와 동생에게 집어 던지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포기를 하고 싶었으나 딱 한 번만 언니와 형부의 얼굴을 보고 싶었었습니다. 적어도 핑계나 변명 뭐 그런 거라도 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언니와 형부는 끝끝내 저희에게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을 해결한 5년이 지나서야 저희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정확히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처음엔 든든하고 책임감 있는 언니와 형부였습니다. 모든 일에 솔선수범이었고 가족의 대소사도 언제나 그들 몫이었었죠. 의젓하게 언니와 형부는 가족 모두를 챙겼고 그런 그들을 저희 가족 모두는 맹목적으로 믿었고 의지를 했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에게 꼭 잘 해주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도 생각지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저희 가족에게 이런 분란이 생길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의 반응이 드러난 건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였습니다. 차근차근 돌아보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부터 언니와 형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저희 가족들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더군요. 저나 남동생이 어렸고 그들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이 천추의 한이 되긴 합니다. 언니와 형부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본인들에게 빼돌린 채 결국 엄마를 내쫓는 상황까지 만들고 말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엄마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니네 언니랑 형부는 연락도 안 되고. 아니 글쎄 엄마 길거리에 나 함께 생겼어. 이 집을 그것들이 팔아버렸나 봐. 이게 무슨 일인지? 아휴, 이게 지금 정말 무슨 일이니? 너 혹시 뭐 들은 거 없니? 어떤 연유로 아버지의 집과 얼마 있지도 않은 현금이 언니 부부에게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엄마 또한 자세히 알지를 못했었으니까요. 다만 엄마가 알고 있는 것은 언니와 형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병간호할 당시 자주 서류를 내밀었다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길거리에 엄마를 나앉긴 할 수 없었기에 연유를 알고자 언니 부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질 않았습니다. 신호는 계속 가는데 말이죠. 나중에 알게 되었네요. 바로 저와 동생 그리고 엄마를 전화 수신 차단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저나 동생은 받지도 않을 곳에 문자를 남기고 애걸복걸을 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집이 팔렸다고 엄마 보고 당장 나가라고 했대. 언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제발 연락 좀 줘. 절대 아무 말도 묻지 않을 테니까 제발 연락만 좀 달라고 부탁할게. 형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이죠. 언니나 형부가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상황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제발 연락을 달라고 빌고 또 빌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저의 연락을 받지도 저의 연락에 응답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언니의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고 언니의 시어머니에게 험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언니나 형부의 만행은 집과 아버지의 현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명의로 1억 원에 가까운 빚이 있었는데 엄마 또한 왜 아버지가 이 돈을 빚지셨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출처를 모르셨다는 거였죠. 1억 원에 가까운 돈은 현금으로 몇백씩 야금야금 빠져나갔고 ATM기에서 빠진 터라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돈을 인출했을 때 사용했던 ATM기의 위치가 언니네 부부 집 근처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죠. 물증은 없었지만 병원에 누워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는 아버지가 기적을 일으켜 언니네 동네에 가서 현금을 인출했을 리 만무했고 정황상 이 돈 또한 언니와 형부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저희들의 합리적인 의심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의 통장에 얼마 있지 않은 현금은 알 수 없는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것 또한 알아보니 그건 바로 형부의 어머니 계좌였습니다. 바로 사돈어른이었던 것이었죠. 언니와 형부의 입장 표명이 매우 필요했었습니다. 간절했어요. 처음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희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렇게까지 독하게 무응답을 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지병으로 병원에 계시긴 했었지만 아버지를 보내드린 지 고작 몇 달 만에 이런 시련을 남겨주다니요. 너무한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아버지와 사시던 그 집을 나오시게 되었고 당시 대전에 막 취업을 해서 홀로 서기를 시작했던 저희 오피스텔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형부의 행방을 쫓고 싶었고 법적으로라도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금전적으로도 쪼달려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 있고 저는 대전에 있고 게다가 대응을 하려면 서울과 대전을 오갔어야 했는데 우선은 돈이 필요했었거든요. 저 혼자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엄마 매일같이 전화기를 붙들고 안절부절하며 언니에게 전화를 했었는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엄마가 불쌍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수신 차단을 했다고 절대로 엄마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엄마는 언니가 꼭 전화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언니는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어. 우릴 버렸다고. 아니, 우릴 배신한 거라고. 수신 차단을 해도 전화가 걸려 왔었다고 번호는 찍히는데 수백 통을 해도 다시 전화하지 않잖아. 그냥 이제 포기해. 이 약 물고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만 정신을 쏟아야 할 때라고. 그러니까 엄마, 이제 제발 포기해. 엄마는 신세한탄을 하기도 했고 자신을 비난하기도 했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왜 언니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었던 첫째가 자신에게 돌아섰는지 그 이유를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딱히 이유가 있었을까요? TV에서나 혹은 재벌들이나 가족들끼리 재산 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같이 평범한 집안의 사람들도 돈 앞에서 가족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것이 인간의 탐욕인 것을요. 그래서 저는 언니와 형부를 포기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언젠가 저희 앞에 나타나게 된다면 절대로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했고
그 누구보다도 꿋꿋하게 버텨낼 것이라고 다짐을 했죠. 마지막으로 언니와 형부에게 읽혀지지 않을 메일을 한 통 보내놓았습니다. 당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가족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에 대해 적어도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길 바래. 물론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 늦었지만 너무 고마운 마음이야. 만일 당신들의 이런 추잡한 짓거리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린 어쩌면 여전히 안일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당신들로 인해 각성이 된 것이면 틀림없으니까 언젠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을게. 그건 오직 신만이 아시겠지. 이 메일이 내 머릿속에서 당신들을 기억하는 마지막이 될 거야. 이후 우리는 당신들을 철저히 잊을 것이고 그리고 헤쳐나갈 거야. 그러니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살 테니까. 이후 저는 일에 전념했고 당시 취준생이었던 동생은 다른 방향으로 본인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튜브였어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동생은 취미생활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결국엔 전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다들 쉽게 뛰어들고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유튜브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유튜버는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긴 하더군요. 하루 꼬박 걸려 영상을 만들고 암튼 동생은 거의 밤을 새워가며 영상을 만들었는데 1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점차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유튜브들의 수익들이 어마어마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동생의 고충을 아는 저로서는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유튜버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을 정도랍니다. 5년 동안 꾸준하게 운영을 한 동생의 채널은 현재 많은 구독자들이 있고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채널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성과가 나타나니 동생이 너무 대견했어요. 현재는 개인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는 체계가 아닌 나름 소속사까지 생긴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5년 동안 차근차근 언니와 형부가 질러놓은 쓰레기들을 치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꽤나 많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3달 전에 평안하고 별 문제없이 지내던 저희들 인생에 또다시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 전화는 엄마의 욕이 시작했습니다. 언니한테 전화 왔었어. 잘 지내냐고. 그간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면목이 없어서 전화를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막 울더라. 아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얘가 전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었죠. 언니와 형부가 다시 저희 식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왜 다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웃겼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빌 때는 차갑게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면서 그리고 사람의 탈을 쓰고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저리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행동과 말들이 너무 지저분해 보였고 차라리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적어도 초라해 보이진 않았을 텐데 그들은 저희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것과 동시에 궁상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더군요. 여러모로 갖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화 오면 다신 받지 마. 그 번호 바로 차단을 하라고.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했겠어? 돈 돌려주려고 엄마한테 전화했겠어? 아니면 집 돌려준다고 전화를 했겠어? 우리 그 사람들 모른 체 하면 기억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다시 그 전화 받지 마. 분명히 지금 연락하는데 꼼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 게 아니라면 찾아왔겠지. 무릎 꿇고 빌었겠지.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그간 연락 못한 거라고 말했다며.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기본 자체가 썩은 사람들이야. 기대를 하지 말자고. 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자 언니는 제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있어서 언니일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었는데 역시나 그런 감은 한 번 틀리지를 않는 것 같네요. 전화를 받으니 언니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마치 어제까지 통화를 했었던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첫 마디가 잘 지내냐는 말이었는데 하마터면 구역질 할 뻔했었네요. 잘 지내냐는 말을 어떻게 물을 수가 있는 건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말 조카라고 하세요.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저는 언니라는 사람에게 평정심을 잃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전화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전화 좀 해달라고 빌고 빌었을 땐 쌩까더니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하는 건데? 왜? 뭐 또 훔쳐갈 거 없나 고 염탐하는 거야? 당신들이 싹 다 훑어가서 남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지만 제발 연락하지 말아줘라. 제발 이제 안정 찾아가고 본래 흐름을 되찾는 우리 인생 허우적대게 만들지 마. 빌어도 부탁해도 내 말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 잘 아는데 제발 제발 좀 꺼지라고. 그러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형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의 목소리였지요. 저제, 아니 그래도 언니한테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자초지종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우리도 그동안 괴로운 마음이 컸다고. 처제와 견주어서 만만치 않게 마음고생 많이 했었다고. 하긴 처제나 처남이나 어머니가 뭘 아시겠어. 우리한테도 사정이라는 것이 있었어. 아마 아버님은 이해하실 거야. 암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아직 대전에 있는 거지? 이번 주말에 찾아갈 테니까 얼굴 한번 보자고. 그때 다 이야기해줄게. 우리의 속사정을. 순간 기대를 했었습니다. 분명 속사정이 있었다고 했고 아버진 이해할 것이라고 했기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또다시 한번 저희들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 주말 그들은 제가 있는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다 모인 상태에서 그들이 꺼낸 이야기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인간으로서 최악으로 치닫을 수 있는 파렴치한의 끝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와 동생 제 앞에 있는 그들은 아무런 핑계도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은 다른 곳에 속셈이 있었던 거였죠. 처남, 잘 봤어. 그런 쪽에 재능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었네. 처음 해보고 깜짝 놀랐잖아. 나도 지금 친구들이랑 초등생 코딩 쪽으로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모으는 것도 그렇고 수익 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처남 채널의 구독자랑 조회수 보면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지금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개인 사업자를 낸 상태인데 차라리 내 쪽으로 들어와라. 이래봬도 내가 경영학과 출신이잖아. 소속사에 떼어주는 돈이 어마어마할걸? 그걸 아깝게 왜 떼어줘? 처남이 혼자서 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관리해줄 테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 정말 성심을 다해서 내가 도와줄게. 지난 일도 우리 싹 다 잊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시간이 조금 지나야 처남도 처제도 그리고 어머니도 이해하실 수 있는 말이라서요.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 테니 우선은 가족 간 화합을 위해 함께 뭉치는 게 어떨까 싶어. 그들은 남동생의 유튜브가 탐이 났던 거였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에게 연락을 한 것은 오직 그 이유였고 그게 욕심이 나서였던 거였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들을 사람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동생도 엄마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꺼지라고 말이죠. 이후 그들은 엄마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했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나 동생을 회유하라고 말이죠. 엄마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처음엔 눈물로 그리고 딸을 향한 엄마의 모정을 이용하더니 결국엔 엄마를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꼴 못 본다나요? 무슨 배짱으로 저리 나오는 건지 참 난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어디에서 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모렴치한 사람들로 말이죠. 계속해서 그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무대응으로 나오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조카들을 대동하고 오기 시작했죠. 조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모 삼촌을 불러댔고 자기들 욕심을 채우고자 어린 아이들까지 이용을 하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았고 오직 본인들 할 이야기만 했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된 건지 혹시 무슨 사이비 종교 같은 곳에 빠진 사람처럼 전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데 싶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저 정도로 티나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나올 순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보여주기식의 쇼까지 하더군요.
갑자기 형부라는 사람이 저희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선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낭떠러지야. 조금만 더 가면 나는 곧 떨어져. 간신히 붙잡고 있는데 나를 나락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지 말아주라. 지금 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할 것이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수에 불과하잖아. 지난날 과오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도록 할게. 그러니까 언니를 봐서라도 제발 좋은 쪽으로 좀 하자. 언니는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슨 연유로 그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으면서 감성적으로 또는 협박을 일삼으며 저희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저희들은 바보 멍청이들에 불과한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낭떠러지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지금 와서 아무렇지 않게 얼굴 들이미는 것도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들고 게다가 어떤 속셈을 우리한테 찾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더 역겨울 뿐이라고요. 지난날 과오요? 갚는다고요? 갚으라고 말 안 할 테니까 부디 이런 모습 우리한테 보여주지 말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얼굴 보인다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라는 생각 안 들어요?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둘 다 알면서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알면서 좋게 얘기할 때 제발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언니를 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배려니까요. 화를 낼 가치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는 피를 나눈 형제였고 엄마한테는 딸이었기에 마지막으로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정말 미친 것들이었어요. 갑자기 언니가 목소리를 높이더니 그러더군요. 그럼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볼까? 우리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니들 어리다는 핑계로 그 누구 하나 가족 일에 책임지고 나선 사람 있었어? 그 일 나랑 네 형부가 다 했었던 거라고. 아버지 일도 그래. 병원에 계시는 동안 누가 돌봐드렸니? 그것도 다 내가 했어. 그럼 이 정도는 수고했다고, 그동안 미안했었다고 하면서 나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내 몫을 챙긴 것 뿐이야. 마음고생, 몸고생 했었던 것에 대한 보상금이었다고. 다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법이야. 니들은 니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입장에선 내가 항상 피해자였고, 내가 항상 모든 걸 책임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니들이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배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동생이 한마디 했습니다. 울분에 차이는 목소리로 말이죠. 누나가 어떤 책임감을 가졌었고 부담감을 가졌었는지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는 우린 알 길이 없어. 그 입장이 되어보질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 책임감이 무겁다고 해서 모든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 동생들을 버리고 할까? 과연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를 사는 집에서 내쫓을까? 제발 연락해달라고 빌고 또 비는 동생들을 무관심으로 대하고 하물며 음식물 쓰레기를 처맞으며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했었는데 과연 다들 그렇게 할까? 책임감, 부담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웃기지 마. 다들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 만일 그랬다 쳐도 이렇게 그 더러운 얼굴 다시 내밀면서 뭐 다시 뜯어먹을 거 없나 하고 찾아오진 않는다고. 매형, 일전에 매형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죠? 잘 챙겨주겠다고 말이죠. 도둑이 될 것 뻔한데 누가 열쇠 꾸러미를 맡기겠습니까? 기도 안 차서 답변을 안 드렸었는데 사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하시죠. 한 발짝만 더 오면 저 어떻게 돌아버릴지 모릅니다. 작은 누나랑 엄마랑 얼마나 고생했었는데. 과오요? 그런 말 집어치워요. 우리 기억 속에 더 이상 당신들은 없어요. 내 식구는 엄마 그리고 작은 누나뿐이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좀 사람다움을 보여주시죠. 부끄럽게 살지 말고 좀 사람답게 살라고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저희들에게 보낸 공격적인 문자들과 제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저희들의 문자를 정리해서 그들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전화나 매체, SNS 등 어떤 경로라도 저희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을 했죠. 그간 받았던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말입니다.
보통 6개월 정도 요청이 되고 최장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최장 2년이 지나고 나면 과연 그들이 저희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뜻을 저희가 어찌 알겠어요. 요즘엔 이민이라도 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한마디 말을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저희 앞에 나타나 입으려니 구린내만 잔뜩 났었던 그 사람들.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데, 똑같이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싶진 않은데, 만약 이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저희에게 접근을 한다면 그때 무슨 일이 저지를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